1894년 동학농민혁명, 1871년 신미양요, 1866년 병인양요, 1636년 병자호란, 그리고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조선왕조 200년간의 평화가 깨졌다. 임진왜란으로 기억하는 420여 년 전의 참혹한 전쟁. 그것은 근세 최대의 국제전이었고 잔인한 상흔을 남긴 아픈 역사였다.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변화시킨 전대미문의 7년 전쟁. 땅속에 뿌리 박혀 왜구를 막아냈던 읍성에서 그 흔적을 찾아본다. 부산 동래구 수안역. 이곳에서 임진왜란의 현장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2005년 부산의 지하철역 개통을 앞두고 사전 지표 조사를 할 당시 수상한 유구가 발견됐던 것. 발굴 당시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듯 전쟁이 벌어지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시내 중심가였고 이미 건물과 도로가 조성돼 있던 곳이라 별다른 유구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생생하게 남아있는 유구는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을 정도였다. 그 발굴을 해가지고 찰갑이 나왔을 때가 2002년 4월 보름인가 그랬는데 그날이 500년 전인가 동래읍성이 함락된 날이었어요. 딱 4월 보름에 동래읍성이 함락되거든요. 근데 그 유물이 나와서 그 인골라고 나올 그때가 딱 4월 보름이었어요. 우리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게 역사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놀랬거든요. 두 개의 석축과 석축을 연결해주는 5m가량의 목재 가교. 그리고 그 사이로는 물이 흘러간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해자였다. 해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동래읍성 전투를 묘사한 동래부사 순절도 때문이었다. 이 순절도에는 해자가 묘사되어 있지 않았다. 물이 지나간 자국이 나오고 또 그걸 드러냈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무기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이게 그때서 처음으로 동래읍성에도 해자가 있었구나. 그걸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문종실록에서 동래읍성의 규모와 해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성의 높이, 문의 개수, 옹성의 여부까지 자세하게 기록돼 있지만 해자는 파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때만 해도 해자를 설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윗부분을 뾰족하게 깎아 박아 놓았던 나무 말뚝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인골이었다. 어린아이의 것부터 부녀자의 것까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간직한 인골. 인골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인골들이 다 이제 일부는 이제 그 관절이 붙어 있거나 또는 떨어져서 이제 물 따라 흐른 자국대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총 해서 인골은 거의 한 100개체 정도 확인이 된 거죠. 청동그릇, 숟가락, 나무 삽부터 칼, 활, 화살촉, 갑옷, 투구, 창 등 전쟁에 사용된 유물이 정신없이 쏟아졌다. 해자 바닥이 뻘층이었기 때문에 목제품과 찰갑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나무로 만든 활, 나무 칼집에 꽂혀 있는 칼, 비파형의 창은 발굴사상 최초의 유물이기도 했다.
마치 임진왜란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유물들은 동래성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가늠하게 해줄 정도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나면은 전쟁 현장을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동래읍성이라고 하는 것이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자 속으로 그냥 다 밀어서 넣는 바람에 저게 이제 발굴이 된 거죠. 조선시대 무기 체계와 전투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 당시의 발굴은 무기 체계 연구뿐 아니라 왜군과의 전투 방법까지 유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발굴을 진행했던 전문가들은 아마도 더욱 많은 유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 당시에 발굴된 해자는 100m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정도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남문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심을 해서 서문 쪽으로 또 도는데 그 나머지 구간을 다 이렇게 발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유물이 나올 건 분명하죠.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물들. 단순히 역사적 유물 발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들의 희생과 끝까지 항전한 민족성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가져왔던 임진왜란. 1592년 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출병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다. 일본이 3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야만 했던 이유. 그중 하나는 바로 명나라라는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조선이라는 시장도 확보하지만은 명나라라는 많은 인구가 있는 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때 슬로건이 정명가도라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비켜주면 명나라로 가겠다 이런 슬로건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임진왜란 때는 일방적인 진격 또 공격이었다, 공격전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오니시 유키나가를 총사령관으로 한 선봉군 2만여 명은 700척의 전함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로써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치욕의 임진왜란이 시작됐다. 14일 새벽부터 벌어진 난전 끝에 부산지는 함락되고 만다. 부산포를 함락시킨 왜군의 다음 목표는 일본과 조선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가장 첨예한 지역 동래성이었다. 동래성을 공격했던 일본군은 조선 침공의 제1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군 18,000이었다. 100년간의 내전으로 단련된 최정예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 앞에서 조선 민관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일본과 조선의 어떤 최국경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조선을 침략을 할 때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관방이죠. 이 동래읍성이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중심되는 어떤 성이고 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성을 어떤 공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전투보다 참혹하게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왜군 자료에 따르면 동래성 전투로 참수 3,000여 명, 포로 500여 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반나절 만에 끝난 전투에 참담한 수의 조선인이 몰살당했다. 왜군은 왜 굳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륙을 해야만 했을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꺾인다면은 자기들의 어떤 대륙 어떤 침략 이런 것들이 크게 기가 꺾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은 부산진성하고 동래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좀 잔인하고 어떤 점에서는 좀 철저하게 함락시키면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1592년 4월 15일 동래성 전투는 동래부사 송상현 등이 경상도 동래에서 왜군과 싸운 전투였다. 왜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겠다면 길을 빌려달라 라는 억지스런 논리로 항복을 종용한다. 당시 동래부사였던 송상현은 한마디 말로 일축한다.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줄 수는 없다. 송상현은 외에 맞서 항전했다. 동래읍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던 이 동래부사 송상현을 비롯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전이랄까요. 이것을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구국의 신념이 투철했고, 일본으로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될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조선군으로서 내줄 수 없는 자리, 또 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신념, 뭐 그런 것들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큰 사상이 난 거죠. 이어 동래성을 겹겹이 외어싼 왜군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동래성은 동북쪽 성벽이 무너지면서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전투는 한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끝났다. 임진왜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 군사체제였다. 각 진관을 중심으로 방어하도록 짜여진 진관체제는 각 요충지마다 진관을 설치하여 진관을 중심으로 적을 방어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후 제승방략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유사시에 각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에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배정된 방어지역으로 가는 방법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지역방위체제는 제승방략이었다. 제승방략체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병력이 집중된 방어지역이 무너지면 속절없이 후방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상감사 김수는 제승방략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라며 제승방략 체제를 고집했다. 진관체제가 제승방략 체제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군인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부족한 군사를 가지고 외침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군사를 한쪽에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방어하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게 제승방략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승방략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는 많은 지역이 군사가 없어가지고 텅텅 비게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군은 동로, 중로, 서로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북진했다. 28일 1군은 충주를 점령했고 다음날 2군과 합류했다. 부산 진성에 이어 동래성마저 함락되고 동래부사 송상현이 전사하자 조정에서는 긴급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저 재물이나 조금 약탈해 갔던 기존의 왜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란에 조선에서는 경상도순변사 이의를 파견했다. 그러나 상주마저 함락되고 말았다. 선조는 당시 조선에서 최고의 명장 대우를 받고 있던 신립에게 왜군을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선조 자신과 같은 권한을 주었다. 충주에 도착한 신립은 충주성의 군사를 이끌고 탄금대로 출격했다. 그러나 조선의 관군은 대패했고 일본군은 한양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다. 선조는 어쩔 수 없이 도성을 버리고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란을 가게 되었다. 한양을 돌파한 고니시 부대는 개경에 이어 평양까지 함락시켰고 가토 부대 역시 함경도까지 북상하여 임해군과 순하군 두 왕자를 생포하였다. 전쟁에 국왕이 피난을 거듭하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각지에서는 스스로 고장을 지키고 왜군을 몰아내기 위한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들은 적을 교란하고 군량 보급을 차단하는 등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혔다. 5월 초부터 영천 곳곳에서 의병들이 봉기했고
7월 영천성 탈환 전투에는 4천여 명의 의병과 관군이 참여했다. 의병의 항전과 수군의 승리에 힘을 입어 관군도 점차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전개했다. 경상우도 쪽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경상자도는 초기에 일본군의 침략로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의병이든 지역민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5월 24일 관군과 의병을 합해 4천여 명이 모였고 의병장 등은 영천성 탈환 전투에서 임난 최초의 육지전에 대승리를 이끌었다. 선조 수정실록에도 조선 중기 무신이었던 권응수가 의병을 모집하여 영천성을 탈환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영천을 주축으로 인근 10여 개 읍이 동참했다. 치열한 백병전 끝에 승기를 잡은 의병들은 포로들을 탈출시킨 뒤 불을 질렀다. 의병들은 영천성 탈환 이후에도 영양, 경산, 대구, 의성, 경주, 울산 등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했다. 영천읍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임진왜란 때 그 함락당했던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던 읍성을 관군과 의병이 연합해가지고 가장 먼저 탈환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경상자도에 주둔하던 일본 군인들이 자기들이 서울 쪽과 연결하는 연결로가 차단됨으로 해서 일본군의 전체 전력이 아주 약화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부대는 부산 언양을 치고 다음 목표인 경주로 향했다.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는 당대에는 금성, 반월성, 명활성 등의 도성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발전했다. 고려시대에도 우대를 받아 동경이라고 불렸으며 현종 3년에 경주 방어사를 임명하면서 읍성을 쌓았다. 당시 경상도의 진관은 대구, 안동, 상주, 경주, 김해, 진주에 6개의 주진이 있었고 그 밑에 몇 개의 거진을 설치했다. 따라서 주진 하나가 함락되고 탈환하는 것은 단순히 경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경주 진관이 함락된다는 것은 경주 인근에 있는 지역이 뚫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다시 이제 임진왜란 1592년 초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의병이나 관군들이 탈환하게 됐다. 그래서 경주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이 다시 복원됐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읍성을 인조 10년에 중수하고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을 세웠다. 둘레가 1300m 정도였고 우물은 80개나 되었다. 동경잡기에서도 경주 읍성을 돌로 쌓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는 경주 시가지 북편에 조선시대 읍성이 일부 남아있다. 이것은 영조 22년에 고쳐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읍성의 복원에 앞서 해자도 복원할 것인가 하는 데에 의견이 엇갈렸다. 해자를 복원할 시 실질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공성전의 읍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시각인데 그것은 이곳에서 비격 진철례를 통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주 읍성은 고려시대 현종 때 이제 거란족과 이제 여진족의 침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축조하게 되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여기서 이제 그 왜군은 격퇴한 이제 격전지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신식 무기인 이제 그 비격 진철례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왜군을 격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 부윤 박제는 앞선 전투에 패했다가 안강현에 주둔했다. 밤에 몰래 군사를 진격시켜 비격 진철례를 성 안으로 발사했는데 왜군은 무엇인지 몰라 구경하다가 잠시 후에 터지면서 20명이 즉사했다. 화포장 이장손이 처음으로 만든 무기 비격 진철례.
그것은 발사하면 500보 이상을 날아가 떨어지는데 얼마 있으면 안에서 화약이 폭발하기 때문에 진을 함락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 비격 진철레와 경주 읍성에 대한 기록은 류성룡의 징비록에서도 볼 수 있다. 직접 맞지 않았어도 놀라 쓰러지는 자가 많아 이튿날 결국 왜군은 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망쳤다.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경주 읍성. 성벽의 길이 2,400m의 규모로 2020년까지 동북쪽 성벽 1,100m와 동문, 북문, 경주 관할을 복원할 예정이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읍성의 성돌과 관련 석조물을 기증받아 성벽 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금 전체 동문 약 600m 중에서 약 384m 내년까지 복원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그 정밀 발굴 조사를 해서 설계 후에도 같이 이어서 또 그 복원 공사를 또 시작할 계획입니다. 비격 진철레가 왜군 격퇴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경주 읍성에서뿐만은 아니었다. 진주성에서 비격 진철레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비밀 병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적을 토벌하는 방책으로 비격 진철레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임진왜란 당시에 새로 조선 측에서 개발된 어떤 신무기로서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크게 기여한 무기지 않습니까? 그 유물이 사용되었던 유물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진주성의 서쪽에서 198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행주대첩, 한산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첩으로 불리는 1차 진주성 싸움. 왜군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진주를 거쳐야 했다. 때문에 외장 하세과는 2만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성을 공격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남도를 장악할 본거지이자 전라도 침입의 교두보 역할을 해낼 요충지가 바로 진주성이라고 판단했다. 의병들의 맹활약으로 기세가 꺾인 왜군은 병력을 집중하여 어떻게든 경상도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주성만은 공략하지 못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초기 단계에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은 호남으로 넘어가려면은 바닷길로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육로로 가려고 하면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진주성이었습니다. 화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일본군은 앞서 진주성에서 있었던 싸움을 서력하고 한편으로 강화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다시 진주성을 공격해왔다. 이것이 1593년 6월 열흘간 벌어졌던 2차 진주성 싸움이다. 명나라는 회담을 이유로 싸움을 회피했고 도원수, 김명원, 권율동이 도착했으나 적의 기세에 눌려 후퇴하였다. 의병장과 진주 관민 6만여 명이 치열한 싸움 끝에 모두 희생됐다.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한 이야기도 이 싸움 끝에 벌어진 일이다. 촉성루 뒤에 위치한 의기사는 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 논개는 진주성의 외적에게 짓밟힐 때 적장을 유인하여 남강에 뛰어든 기녀다. 사회의 멸시를 받던 기녀의 몸으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문헌이나 금성문에 기록했다. 1593년 6월 달에 똑같은 지역에서 진주성이 함락됩니다. 이때는 일본 군인들이 북쪽으로 진격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1592년 10월 달 1차 전투에 패배한 데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일본 군인들 한 10만 명 정도를 일거에 동원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593년 조선 관군은 정비되었지만
체제를 정비할 만한 훈련된 군사가 매우 적어 여전히 왜군의 열세를 면치 못했다. 진주성을 향해 총공세를 전개하려는 왜군에 대응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은 물론 진주 주민들도 참여했다. 그러나 2차 진주성 싸움의 결과는 참혹했다. 성에 진입한 일본군은 모든 거주민과 살아있는 동물을 학살하고 주변을 약탈했다. 그러나 전투에서 심한 손실을 입어 전라도로의 진출은 좌절되었고 조선군이 부산으로 이동하자 왜군은 진주성을 포기하고 퇴각했다. 이후 진주성은 왜군의 방어선에서도 제외된다. 진주성 자체가 이 자체로도 천혜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그러니까 군사적인 전략상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해서 사실상 지금의 서부 경남과 그 경북 서쪽 지역을 방어하는 총괄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이를 계기로 왜군은 총퇴각하였다. 전후 7년간에 걸쳤던 왜라는 조선, 명, 일본 삼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막을 내렸다. 특히 싸움터였던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정치, 경제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곧 군사의 강화와 훈련 도감을 비롯한 군사기구의 개편이 시작됐다. 외성에서 주둔하면서 소규모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가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지긋지긋한 7년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은 수많은 읍성을 불태웠고 동시에 자신들의 기지로서의 외성을 남겼다. 전쟁이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고 유사시에 철군하기 위해 쌓았던 외성. 임진왜란으로 국내에 만들어진 외성은 모두 30여 개. 참혹했던 7년 전쟁이 남긴 아픈 역사의 흔적이다. 그 중에서도 웅천외성은 동서 약 700m, 남북 약 600m로 외성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부산포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조선 수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충지인 이곳에 고리시 유키나가가 축성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중요한 역할은 읍성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군과 어떤 싸우는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방어 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성은 일본 군인들이 자기들이 본국과 연락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한반도 남쪽에 산 성들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철군에 편리하고 또 물자 운송에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지점에 쌓은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성들은 전투지보다는 외성은 일본군들의 주둔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읍성은 시기별로 비슷한 축조 양식에 따라 지어졌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성의 주변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파서 못으로 만든 해자가 있었는데 읍성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해자를 보면 경상도는 그 해자 바닥에 목익을 많이 꽂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평지성이 많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이 찰랑찰랑해서 가리면 목익이 있어도 잘 모르니까 저기 넘어오다가 크게 다치죠. 읍성 축성 기법이 변화하다 보니 한 성에 여러 가지 기법이 공존하기도 한다. 밖에는 돌로 쌓고 안에는 흙으로 쌓은 것을 내탁식 성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도성 축조 기법에 속한다. 그러나 세종 때에 와서는 축성 신두에 의해 돌로 쌓은 계단식 벽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세종 16년에 축조하기 시작해서 세종 19년에 완성이 된 북쪽 성벽을 보면 계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벽이. 그런데 단종 1년에 증축한 데는 도성 축조 기법에 의해서 그냥 내탁 기법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한 성에서도 축조 기법이 위에 부분하고 아랫 부분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틀린 그런 축조 기법이 웅천읍성에서 나타납니다. 또 읍성의 축성 목적에 따라서도 달랐다. 충청도의 읍성은 외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벽이 비교적 취약했다.
충청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벽이 좀 부실한 편이에요. 경상도나 전라도에 비해서. 그래서 직접 외적을 맞는 데하고 2차적으로 맞는 데하고는 좀 축성에 있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대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난 후 읍성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원래 태종 10년경을 전후하여 북방의 여러 거점 성곽은 물론이고 경상도와 전라도에도 대규모 산성을 수축하였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다 보면은 그 남쪽으로 그 일본, 북쪽으로 그 중국의 청나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의 43곳의 요새처에 이제 산성을 쌓고 경영을 합니다. 청주에도 그 청주 읍성과 배우산성으로 이제 상당산성을 쌓게 되는데요. 상당산성은 숙종 42년에 석성으로 개축한 것인데 평지의 읍성이 위태로울 때 산성으로 들어가 장기적 항전을 벌이는 청주의 보루였다. 성벽은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암으로 쌓았고 안쪽은 돌로 깨뜨려 틈을 메운 뒤 흙을 채우고 다지는 공법을 사용했다. 청주 읍성 안에는 충청도 병마절도 사형의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병마절도사란 조선시대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지휘하던 종 이품의 무관벼슬이다. 당초 충남 해미연에 있던 것을 조선 효종 2년에 이곳으로 옮겼다. 청주 읍성은 당시에 그 청주 목이 위치한 그 행정성이었다가 그 효종 때 그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이라고 해서 충남 해미에서 청주 읍성으로 그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이 청주 읍성 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읍성이 좀 협소한 관계로 그 사령부만 읍성 내에 있었고 오늘날 참모장에 해당되는 병마 우후가 실병력을 그 데리고 그 상당산성에 그 주둔을 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약 111개 정도의 산성이 있었고 이것은 팔도 330개 행정구역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 지역에 산성이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세종 때 이후 산성입보 방어 체계가 퇴조하면서 산성은 점차 폐지되고 16세기 중반경에는 전국적으로 약 41개 정도의 산성만 남게 된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읍성은 방어 효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고 평지나 평지에 가깝게 접근하여 입지하고 있는 평산성과 구릉성은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조총이라는 새로운 무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읍성에서의 방어 계획이 무너지면서 급기야 읍성 무용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다시 산성입보 전략으로 전환되게 됐다. 산성은 결국 높은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우리가 아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이제 산성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많은 체력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군에게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조총을 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그 쏘는 방향을 위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공중으로 뭐 총알이 날아가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 유성룡이 산성을 아주 강조했고 그게 산성 입보 전략 또 아니면 산성이 유익하다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산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실제. 결국 1757년에는 전체 행정구역 334개소의 고을 중에서 읍성이 107개소가 된다. 임진왜란 이후 읍성의 방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고 산성 입보책으로 바뀌면서 읍성에는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결국은 읍성이 쇠퇴하고 선조는 읍성 축제하지도 못하게 해서 읍성 폐기론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영주 때 가서 그래도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래도 읍성이기 때문에 읍성을 더 넓혀서 쌓아가지고 방어하는 게 좋겠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 임난 전후의 기록이 남아있는 밀양읍성의 경우 객사와 아사,
향청 위치가 변하는 등 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객사가 원래는 밀양읍성의 남문 바로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사가 이게 읍성 안에서 가장 공간적으로 위계가 높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남문 바로 안쪽에 있으면 도로를 구성하는 거나 뭐 공간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임난 후에 영남로 옆으로 옮겨서 아름다운 경치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이전됨, 객사가 이전됨으로 해서 어떤 공간을 이용하는데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로에도 변화가 생겼다. 조선 전기 도로는 모두 3기였다. 성문의 규모와 입지를 보면 남쪽 간선로와 서쪽 간선로가 주요 도로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 임진왜란 이후 주요 간선로에 입지한 객사와 아사가 이설하면서 도로의 끝이 연장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서쪽 간선로는 직선화되었고 남쪽 간선로와 교차되는 지점에는 관가 건물이었던 공예 대신 군기고가 설치됐다. 밀양은 이제 영남대로상이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길이 문이 없으면 남문을 통하거나 동문이나 서문을 통해 돌아가야 되는데 북문을 내무로 해서 또 바로 영남대로로 접속할 수 있어서 만약에 서울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했을 거고 물자 교역에도 또 용이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성의 역할 중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됐다. 강화도의 읍성이자 산성인 강화산성. 당초에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내성, 중성, 외성으로 쌓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돌로 쌓은 내성뿐이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강화산성의 내성과 연결되어 있는 수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석수문은 숙종 37년에 축조된 것으로 무지개 다리라고도 부르는 홍해교로 이루어졌다. 3개의 홍해문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도 견고함을 찾아볼 수 있다. 홍해교는 이 아치 형태대로 하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선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교의 장점이라 한다면 돌이 이제 압축력에는 굉장히 그 강한 소재인데 모든 부재가 다 압축력만 받는다는 거예요. 홍해란 무지개같이 반원형의 꼴로 쌓은 구조물을 말하는데 아치형 구조는 지지하고 버티는 것에 있어 보다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리나 성문 등은 반원형의 아치일 때 위에서 누르는 힘에 가장 잘 견딘다. 쐐기 모양으로 생긴 돌을 한 단 한 단 연속적으로 안으로 오므려 쌓아 올린다. 즉 홍해는 좌우에서 돌을 안쪽으로 오므려 쌓아 올라가다가 맨 위 정점의 마지막 돌인 이맛돌을 단단히 끼워 넣으면 완성되는 것이다. 다리 위의 구조물이나 성벽이 무너져도 홍해가 건재한 이유는 바로 이 이맛돌 때문인데 천정돌이 밀리거나 떠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또 받침돌을 더욱 안정되게 하고 압축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해가 무너지지 않고 건재한 것이다. 홍해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며 고도로 발달한 건축 구조임에 틀림없다. 임난 이후 읍성의 문제점은 속속 제기되었다. 방어시설이 취약했던 읍성은 옹성과 치성을 두기도 했고 너무 커서 방어하기 힘들거나 성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된 것은 축소하고 강화하기도 했다. 지표의 지내력이 약해서 성벽이 잘 무너지는 지역에 있는 성은 다른 쪽으로 옮기고 또 성벽의 형태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옹성을 붙이거나 등으로 상당히 그런 단전의 안에 시설의 변화뿐만 아니라 읍성의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의 변화도 많이 강구하게 됩니다. 류성룡 역시 임진왜란 때
우리 성곽이 빨리 무너진 것은 옹성과 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성곽에는 반드시 옹성과 치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또 한 겹의 성문을 둘러싸아 이중으로 쌓은 성벽을 말한다. 성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옹성을 먼저 통과해야 하고 성벽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치성은 성벽의 바깥으로 돌출시켜 쌓은 벽을 말하며 적이 접근하는 것을 일찍 관측하고 싸울 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치성과 옹성을 갖춰야만이 성곽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은 실제 우리나라 성들은 원래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조했다. 영조 때에는 임진왜란 이후 방치되었던 읍성이 거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축조되고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평지읍성이 방어 거점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곽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동래부를 방어하는 대표적 군사시설이었던 읍성은 영조 7년에 고쳐 쌓았다. 임진왜란 직전에 한 차례 수선했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곳곳이 허물어진 상태였다. 다시 있을지 모를 왜군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산성과 읍성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지배층 관료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동래부사 정원섭이 부임하면서 방어 태세가 허술한 것을 우려하여 축성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이렇게 거의 동래읍성이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읍성이 없다는 건 말하자면 방어 체계가 이렇게 기초적인 방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이 적정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커진 동래읍성의 규모를 생각해서 원 동래읍성의 3배 정도를 갖다 크게 터를 잡아가지고 마한산을 갖다가 엎어 세우면서 크게 새로 짓게 됩니다. 그게 현재 동래읍성 남아있는 거죠. 동래읍성은 종전에 둘레 3,090척이 17,291척으로 5배 이상 커졌다. 당시 축성에는 약 5만여 명의 일꾼이 동원됐고 동래부를 비롯하여 양산, 기장, 김해, 울산, 언양, 밀양 등 7개 군현의 농민들이 노동에 징발되기도 했다. 승군들도 함께 징발되었는데 경상도 55개 군현에서 차출된 승려들이 대부분이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제 지방의 어떤 방어 거점, 읍성 이런 것들이 취약한 부분을 노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건 결국 지방에 있는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성곽을 굉장히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을 축소시키는 변화도 있었다. 진주성은 고려 말에 석성으로 축성된 후 여러 차례 크기나 형식의 변화를 겪었다. 임진왜란 직전 크게 확대되었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확대된 성이 전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진주성은 백제가 쌓은 거열성이 있었던 곳으로 원래 토성이었던 것을 고려 공민왕 때의 외구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석축성으로 고쳐 쌓았다. 지금은 내성만 남아있지만 동쪽으로 외성이 있어 전체 4km 정도의 읍성이었다.
조선 후기의 진주성은 다른 지역 읍성과는 달리 관아가 있던 읍지가 아니라 오로지 군사적인 목적의 방어시설이었다. 원래 경상도 서쪽 지역 방어를 담당했던 경상우병영은 마산 하포에 있었지만 임진왜란시 왜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쉽게 함락되자 그 위치를 진주성으로 옮기고 크게 보강하여 지금의 진주성 형태를 갖췄다. 진주성을 축성할 당시에 그 동원됐던 병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1680년, 그러니까 숙종년간에 이제 이 진주성이 축성이 되는데요. 기록을 보면 강의 19년, 진주성 주변의 군현이었던 산음, 마병, 중초, 사천, 곤양, 하동, 간성, 함양 등지에서 병사들이 모여서 성을 축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진주성을 축성할 때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와서 이렇게 축성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성을 축소하면서 내성과 외성을 만들었다. 현재 남아있는 진주성은 내성만 남아있는 형태인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그 두 차례에 걸친 진주성 전투의 경험으로 지나치게 큰 형태의 그 진주성 성 자체가 좀 불필요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진주성을 내성 외성으로 만들므로 해서 만약에 외성이 적에 의해서 그 침탈을 당하더라도 내성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해서 내성 외성을 만들고 했습니다. 외성의 규모는 4km 정도로 크지만 방어에 취약한 면이 있어서 경사진 언덕을 이루고 있는 지형에 내성을 쌓고 요새와 같은 형태로 축성하였다. 현재의 진주성은 임진왜란 이후 경상우병영이 옮겨오면서 호남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인 목적의 방어시설로 쌓은 것이다. 고려 말에 많은 외침, 외국의 침략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도시에 읍성을 쌓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 후에 200년 이상 평화시대가 오면서 읍성을 통해서 외침을 막는다 하는 생각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읍성이 강하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이런 외침이 있을 때 상당히 방어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읍성의 방어력을 향상시켜야만 된다 하는 생각들을 하신 거고, 그런 것들은 여러 차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개선책을 논의를 했고요. 읍성들은 조선왕조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1910년 일제강점기에 읍성 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읍성들이 헐렸다. 큰 돌은 집 짓는 데 주춧돌이 되었고 성벽을 채우고 있던 돌과 진흙은 흙돌담이 되었다. 읍성에 담긴 역사가 우리의 삶 면면으로 들어온 것이다. 읍성의 복원에 앞서 전쟁에 맞서 마을을 지키려던 민중들의 아픔도 함께 복원돼야 하지 않을까.